지금 프린트에다 해와가지고 보면서 내가 같이 좀 깨끗하게 좀 필기를 해줄게. 봐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슬픔과 슬픔을 대변하는 존재와 하나는 기쁨을 대변하는 존재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게 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슬픔은 나인 거고, 됐지? 기쁨은 너인 거야. 근데 이제 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이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쁨을 느끼는 너는 이기적 존재겠지. 그러니까 이 슬픔이라는 친구는 왜 이타적 존재냐면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대와 연민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연대까지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이제 연민을 봐봐. 연민은 감정에서 그치는 거고 연대는 그래서 같이 행동을 하는 건데 여기서 같이 행동을 솔직히 하지는 않는데 그냥 연대와 연민을 한 통으로 쓰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내가 지금 엄밀하게 나누긴 했지만 그래서 그냥 같이 써놨고요. 밑에 있는 이제 이 이기적 존재는 어떤 친구냐면 사회적 약자에게 무관심해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친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 내가 너에게 뭘 가르칠 거냐면 슬픔과 기다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이러한 측면에서 내가 너에게 뭘 하고 있냐면 청자를 설정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조금 더 이 작품에서 부각되어주는 어떤 모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가 정확하게 나오는지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냐에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자를 설정했다라는 건 너라는 대상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무조건 맞는 거니까 꼭 필기를 이렇게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됐지? 전체 주제는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그 다음에 뭐 더불어 사는 삶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데 연민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런 촉구? 이렇게 잘 열심히 삽시다. 같이 삽시다. 뭐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작품 볼게요. 자, 여기서 나는 이제 누구냐면 슬픔이야. 근데 이거 좋은 거야. 좋은 거라서 동그라미 칠게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슬픔이고 나는 이제 너에게도 이랬으니까 너는 기쁨이야. 근데 기쁨이 너에게 내가 슬픔을 줄 거예요. 됐죠? 뭐뭐겠다라는 표현들을 반복했어요. 대꾸법이죠. 그래서 이 반복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시다 보니까 운율감을 형성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건 가군이겠지. 마지막 말이 반복되는 거는 가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수율에 해당돼요. 됐죠? 그런데 음수율? 아니야. 이건 어쩌고로 따지지 않아. 어쨌든 그런데 운율감으로 보기는 하는데 이거보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주제를 강조하였다 하면 이것도 맞는 얘기이긴 해. 운율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가군이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선생님 굳이 쓰기는 했는데요. 음보 음수를 따지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다시 좀만 더 얘기하자면 음보율은 덩어리고 그래서 시에 이렇게 있으면 시를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 몇 덩어리가 오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 이건 사음보겠지. 그리고 음수율은 글자 수예요. 말 나온 김에 요거 두 개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나는 어쨌든 이런 걸 줄 거고 사랑보다 더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표현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랑이 슬픔보단 더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역설법이에요. 요거 근데 우리가 아는 역설법하고는 좀 내용상으로 다른 거라서 그래서 이거 놓치기 쉬우니까 현관펜 치고 꼭 외워두세요. 이 역설법이라는 거를. 일반적인 통념이랑 다른 거라서 그래. 일반적 통념과 어긋난 표현이라서. 쌤도 이거 내신할 때 매년 요맘때쯤에 요 내신이 나가잖아. 너네 학교 맨날 이걸 나가니까. 근데 이 내신할 때 제외하고 야 평소에 이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맞닥뜨리면 나도 까먹어. 얘가 역설이라는 걸.
아 그냥 뭐 얘가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 이 역설이다. 알겠지? 사랑이 조금 더 늘 대단한 거여야 돼요. 그리고 슬픔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닌데 사랑보다 더 소중한 슬픔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 표현이 역설이라는 거야. 다시. 겨울밤에 거리에 귤 몇 개를 놓고 살아온 추위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이 할머니가 누구냐면 사회적 약자야. 우리 지문에서 얘기하는 소외된 이웃이에요. 그럼 이 지문을 내가 수능식으로 분석을 하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와 너는 누굴 보고 있냐면 할머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대변하는 존재가 소외된 이웃을 상징하는 거니까 지금 난 뭘 하는 거냐면 내가 너에게 할머니의 예시를 들면서 네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네가 한 행동이 얼마나 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으며 그래서 너는 사랑은 존재하지만 슬픔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 너에게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슬픔을 전달해 주겠다. 공감과 연민을 할 수 있게끔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작품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과 연민의 자세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뭘 느끼고 있지? 슬픔을 느끼니까 당연하게 내가 너에게 줘야 되는 감정이 뭔가야? 슬픔인 거야. 이걸 논리적으로 분석하자면. 됐죠? 공감은 결과적으로 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슬픔을 줄 수밖에 없어. 만약에 할머니가 부자야.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를 놓고 무료 나눔을 하고 있어. 당근 할머니야. 99도야. 당근 온도가. 그 정도 되면 이제 할머니가 느끼는 건 기쁨이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건 기쁨이 되어야 되겠지. 알겠지? 이게 소외된 거라서 그래 이 할머니가. 근데 너가 어떤 새끼냐면 봐봐. 내가 이 작품을 보면서 항상 나의 스스로를 반성해. 쌤 여행 가면 일단 시장에서 80% 후려 깎고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되게 좋아하잖아. 그지? 내 가방 산 거 얼마에 샀는지도 너네한테 얘기하면서 되게 좋아하지만 얘가 뭐라 그러냐면 귤값은 깎는 거 아니야? 맞잖아. 마트 아니고 원래 저기 거기 가면 깎잖아. 근데 이제 나도 뭐 얘기해 줄 게 있는데 쌤 이제 한성대 입구니까 해화가 걸어서 한 10분 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역으로는 진짜 하나고. 그래서 해화에 자주 가는데요. 그 해화에 보면 우리은행 있는 사거리가 있어. 거기가 좀 큰데 거기에 맨날 과일 팔러 오는 할머니가 계셔. 근데 평소에는 쌤 항상 그냥 주차해 놓고 평소에는 내 원칙이 뭐냐면 뭐 원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나이가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쌤 그냥 잘 이렇게 돈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쌤 몇 번 들은 얘기지만 저 사람들이 실제로 불쌍하지 않다는 얘기를 내가 꽤 들은 적이 있어. 이게 나름대로의 어떤 돈 버는 수단이고 범죄에 약간 가담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을 모른 척하는 게 오히려 범죄를 좀 근절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좀 배웠었어 쌤이 대학 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꽤 있었고. 그래서 일단 내가 그걸 잘 주지 않는데 돈을 이제 잘 주지 않는데 누구면 주냐면 할머니면 줘요. 할아버지나 특히 아저씨들이 구걸하고 있으면 난 돈을 준 적 거의 없는 것 같아. 난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지멀쩡한 아저씨가 구걸을 하고 있다는 거는 본인이 본인의 삶을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멀쩡하잖아. 나가서 일할 수 있잖아. 근데 일 안 하고 저러고 있는 거잖아. 술 취해가지고 맨날. 그럼 저 사람 삶을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근데 할머니나 할아버지인 경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할머니가 구걸하고 있으면 난 무조건이야. 근데 물건을 팔고 있는 할머니들은 좀 난 예외라고 생각했거든. 그래도 이제 일을 하시는 거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그냥 계시면 그냥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파는 게 보통 나물인데 내가 고기만 좋아하지 나물 별로 안 좋아해. 내가 과일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나물을 팔고 계시니까 별 관심이 없었어 지금까지 그냥 단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의 특성상 내가 돈을 주잖아. 굉장히 싫어해. 자존심이 상해. 이 할머니 논리 이거야. 내가 열심히 캐가지고 노동을 해서 이걸 사주면 몰라도 나한테 돈을 주는 건 난 거지가 아니야. 이런 또 나름 그게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내 선의가 나쁜 어떤 무언가가 되고 싶지 않아서 항상 나는 이게 뭐 하지 않는데 그날은 비가 왔어. 비가 예고된 게 아니었고 진짜 미친 듯이 쏟아졌어. 소나기였어. 와이프랑 작년 일인데 와이프랑 이렇게 가다가 비가 오길래 우리도 숨었어. 우리은행 거기 피로티에 그냥 이렇게 숨었어. 비 왜 이렇게 많이 오지 막 이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 쫄딱 젖어 참외를 팔고 계셨거든. 근데 진짜 쫄딱 젖었는데 할머니는 그래도 어떻게 할머니의 중요한 상품이 망가지는 게 문제인 거잖아. 비 닿으면 완전 망가지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자기 이제 우비가 있었는데 우비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려놨어. 근데 다 안 가려지잖아. 거의 몸으로 막고 계시더라고.
팔긴 팔아야 되겠고 노출은 돼야 되는데 안 팔 수는 없고 이거 정리하고 들어가 버리면 그 할머니는 오늘 판 게 없는 거야. 그냥 장사가 안 됐어 아예. 그래서 그냥 그 나와 있는 상품 그대로였거든. 그걸 내가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뒤에서 한참 보다가 할머니가 이제 몸으로 막고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이제 정리를 하시더라고. 바구니에 패킹을 하시더라고. 내가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저걸 사자 했어요. 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그냥 내 느낌에. 근데 왠지 저 할머니는 오늘 장사를 공쳤고 집에 가시면은 아무것도 안 드실 것 같은 거야. 내 느낌에 그냥 그랬어. 근데 저 물건 다 버려야 되거든. 비 맞았으면 100% 망가지는 거. 그냥 끝난 거야 쟤는. 그러니까 저 수명 끝났으니까 할머니는 오늘 마이너스가 엄청 심한 거야. 맞잖아. 근데 번 것도 없어 보였어. 딱 봐도 그랬어. 그냥 새 상품이었어 다. 그래서 내가 와이프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겠지. 참외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 나랑 와이프랑 둘이 내 손이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들고 꽤 줬던 것 같아. 한 4, 5만 원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박스 정도 가격이었어요. 비싸게 받으셨는 거지 할머니가. 어쨌든 노점에서 거기서 파시니까. 근데 맛있었어. 집에 가서 그걸 먹었는데 맛있었는데 물론 3분의 2는 버렸어요. 우리 둘이서 많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냐 솔직히. 못 먹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날 내가 했었던 뿌듯한, 내가 과일을 안 깎았어. 내가 진짜 너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 안 깎았어. 쌤 시장에서 무조건 깎거든. 안 깎았어. 할머니 달라는 대로 줬어. 할머니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자꾸 그러는 거야. 다 살 거야? 그러지 마. 너네 못 먹어 둘이. 계속 이러시는 거야. 신혼부부라고 우리 얘기를 했거든.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할머니 그냥 오늘 계시인 것 같아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다 살려고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 파세요. 우리 많이 먹어요. 막 이런 거 강조하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된대. 너네 둘이면 한 바구니면 충분하대. 이거 한 봉지면 충분하대. 그래서 충분하긴 했어.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아유 우리 과일 진짜 좋아한다. 우리 삼수새끼 과일 먹는다고 거짓말하면서 반 강제로 뜯어냈거든. 그러니까 할머니가 원래 한 5만 원 받아야 되는 건데 한 만 원 깎아줬어. 그러니까 4만 원인데 처음에 내가 5만 원 드렸어. 5만 원짜리 지폐를 드리니까 할머니가 그냥 만 원을 거의 내 주머니에 쑤셔 넣더라고. 난 이미 저항할 손이 없어. 이미 이걸 들고 있기 때문에. 나 아무튼 이랬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날 되게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 안 깎아서. 이거 얘기하려고. 됐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귤값을 깎으면 나는 기뻐. 맞아? 그래서 기쁨이야. 너는 그래서 기쁨인데 이 당한 할머니 입장에서는 야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이걸 깎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슬픔인 거지. 돈을 받으면서도 슬픔이 될 거야. 결국 물건값을 깎는다는 건 내 노동력의 가치가 정상 가격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 맞잖아. 그래서 슬픔인 거야. 그럼 이렇게 보면 귤값을 깎는 것 자체가 세모일 거고 기뻐하던 것도 세모고 너도 세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사실 나는 이 기뻐하던이라는 거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내용적인 역설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나 싶어. 이건 내가 필기하지 않을게. 다만 얘를 비판한다는 측면에서 원래 기뻐하면 좋은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너 비판의 대상이 될 거잖아. 그래서 이건 내용적 역설이라고 봐도 돼. 근데 물론 역설법이라고 하면 표현이 제대로 나와야 돼서 이 문장이 맞는 거예요. 자,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슬픔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됐죠? 그래서 이기적인 너에게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일련의 연민과 공감의 감정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할머니라고 해서 너가 약하게 보고 막 가격을 막 강제로 깎아줘 할머니 싸게 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랑 동등한 존재였으면 이게 만약에 아저씨였으면 너 물건 깎았겠어? 그러니까 평등한 얼굴이 이해가 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그럼 어둠 속에서 있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어둠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야. 고통스럽고 소외된 삶의 처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너가 봐봐. 내가 평등한 얼굴 어떻게 볼 거냐면 너가 만약에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때야. 너가 소외되었을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줄 때 봐봐. 이미 죽은 사람이야. 연민의 가치가 1도 없는 사람이야. 왜? 이 사람 뭐 하지 않았어? 평등하게 웃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거기서 다시 얼어 죽을 때 너 봐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너는 이런 일로 고통받고 있으면 이런 일들을 일련의 일들을 겪었으니까 넌 어떻게 해줘야 돼? 가만히 한 장은 덮어줘야 되잖아 원래. 누군가한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은 줘야 되잖아.
그지? 그랬는데 너 심지어 그거 뭐 했어요? 최소한의 관심조차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가만히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최소한의 관심이야. 이웃에 대한 관심인데 그 관심조차 주지 않은 너의 사랑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웃을 외면함. 근데 쌤 다시 뭐라고? 너의 사랑이라는 건 무관심한, 원래 일반적인 의미의 사랑은 무관심한 게 아니야. 사랑이라는 건 누군가한테 어마어마한 관심을 주는 건데 무관심한 너의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내용적인 역설법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내가 이건 정확하게 얘기할게. 모든 자습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만 역설이라고 얘기해. 오케이? 얘만 역설이야. 근데 이건 왜 역설이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 역설이라고 물어보는 내신 문제는 못 봤어. 수능에서는 모의고사에서는 어차피 전체를 다루고 여기 하나에 기억 쳐가지고 이거 역설법이다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오잖아. 이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쌤이 이걸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내신에서는 얘가 역설법이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얘기할게. 그러나 쌤이 분석하기에는 얘도 역설로 봐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왜? 너의 사랑은 무관심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사랑이라면 그게. 됐지?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이기심을 얘기하는 걸 사랑으로 바꿔서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너에게도 뭘 줄 거야? 너의 무관심한 사랑을 위해서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요 기다림이라는 게 한마디로 소외된 이웃에게 공감과 연민을 주는 시간이죠. 너 기다려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뭐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전히 의지와 운율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반복을 통해서요. 됐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한방눈이라는 건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 기쁘겠죠?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소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은 부정적인 소재가 돼버렸어. 약자에게는 고통을 주는 소재인 거고요. 강자에게는 기쁨이 주는 소재예요. 근데 이거를 멈추고 나 어떻게 할 거냐면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려올 거야. 내가 멈추게 하는 건 부정적인 소재고 데려오는 건 긍정적인 소재겠지. 1차원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 봄눈은 약자를 감싸는 위로하는 존재예요. 왜 이게 더 좋은 거야?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한방눈은 안 좋은 거죠. 집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좋겠지만 집이 없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한테 추위를 떠는 사람들에게 한방눈은 안 좋아. 그런데 뭐는 좋아? 봄눈은 좋아. 왜? 눈이라는 거는 즐길 수 있는 시각적인 즐거움인데 봄에 내리는 눈이니까 따뜻하니까. 됐어? 그래서 이게 좋은 소재로 쓰이는 거야. 됐지? 자,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슬픔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의인화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럼 다녀올 수 있다는 어딘가에 내가 방문해 볼 수 있는 존재인 거잖아.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는 초록색으로 형광펜슬을 쳐볼게. 이렇게 추상적 관념이 구체화된 부분을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어디도 나왔냐면요. 여기도 나왔어요. 슬픔은 평등한 얼굴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이것도 의인법이지? 의인법이면서 동시에 추상적 관념이 구체화가 된 거지. 근데 내가 처음에 뭘 주겠다고 했냐면 나 너에게 이제 슬픔을 준대.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건네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건 보이지 않는 추상적 관념이 보이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의 측면이 내가 좀 넓게 볼게요. 요렇게 세 가지가 이 추상적 관념이 구체화된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고 시험에는 이 밑부분이 나와. 왜 밑부분이 나오냐? 잘 생각해봐. 너네가 선생님이면 시험을 내는 출제자면은 이 위에는 내가 내게 다른 게 더 많잖아. 근데 여기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만 있네. 알았지? 이거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다 얘들아. 알았지? 문제 구성하다 보면 너네도 느껴요. 심지어 수능 문제에서도 요 밑에만 나왔어. 진짜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눈 그친 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눈 그칠 길은 그럼 어떤 곳이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럼 내가 평등을 주겠다라는 거잖아. 이거 맞나? 평등한 공간이에요.
그러면 슬픔의 힘이라는 거는 결국 연민의 힘인 거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주는 길인 거고, 그렇게 하면서 너가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가 기다림의 가치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라고 한 거니까 기다림의 슬픔인 거야. 됐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너 무관심한 너에게 사랑과 연민이라는 걸 제대로 가르치면서, 정확히는 슬픔과 연민이라는 걸 가르치면서 너가 너 스스로 뭐가 잘못된 거고 옳은 방향으로 갈 때까지 기다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작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됐니?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요.